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100쪽짜리 문건이 가져온 후폭풍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바로 유출된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건인데요. 각종 지도, 도표, 사진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군사용어 약자들과 여러 일정표가 담긴 이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고 보안 문서로 불리는 탑시크릿 등급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사상자 규모, 양 진영의 군사적 취약점, 오는 봄철 우크라이나가 기다려왔던 반격을 시작했을 때 예상되는 양쪽의 상대적 장점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산 포탄의 판매 및 배송에 관한 언급도 나와 있어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최초 유포자를 수색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미 당국의 기밀 문건이 어떻게 세상에 공개되게 된 것일까 궁금해지는데, 탐사보도 미디어 벨링캣의 아리톨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최초 유출 시기는 정확히 파악할 순 없으나 적어도 올해 1월부터 디스코드, 포첸, 텔레그램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최초 유포자는 마인크래프트 맵을 만드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활동 중인 닉네임 시커스의 유저가 지난 4월 3일 또 다른 유저 미스크1과 키보드 배틀 당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커스가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최초 유포자가 맞는지 조사가 착수되면 곧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은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작성했고 미 합동참모본부인 조인트 스텝 인텔리전스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에서 작성한 문건답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 구성이나 내용 요약 수준이 매우 뛰어나는데요. 그 페이지마다 보안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이는 문서가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미국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탑시크릿은 만약 무단 공개 시 국가 안보에 특별히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정보에 해당되며, 그 아래 등급인 시크릿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 그 아래인 컨피덴셜은 무단 공개 시 수습이 가능한 피해 정도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은 탑시크릿과 시크릿 등급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죠. 방구석에 앉아서 미국 최고 등급의 보안 문건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비밀 문서들은 추후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더라도 내용 검열 후에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들은 가리고 나서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에 해지됐다는 의미로 취소선을 긋고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불법으로 유출된 문서에는 기밀이 해제되었다는 의미의 취소선이 없는 것이죠. 이번 기밀 문건의 유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문건에서 드러난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몇 배에 달하고 예상했던 것만큼의 전력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선전하는 것만큼까지는 그 임무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실리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모두 공개되면 좋을 게 하나 없기에 네가 유포했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러 오신트, 돈바스 데부시카는 원본에 공개된 러시아 사상자를 포토샵으로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나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요. 원본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은 최소 3.5만에서 최대 4.4만에 이르고 우크라이나군은 1.6만에서 1.7만이라고 추정하지만, 러시아 오신트에서는 이를 수정해 러시아 사망자 수를 우크라이나 사망자 수와 맞바꾸고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1.6만을 6.1만으로 바꾸는 다소 민망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니 이런 상황을 두고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정의했죠. 답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그 시작은 3월 1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조인트 스태프의 부서 J3, J4, J5가 모은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J3는 오퍼레이션, J4는 로지스틱, J5는 스트래티직 플랜스 앤 폴리시로, 즉 각각 작전, 물자, 전략 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J4 물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조달이 가능한 155mm 포탄 수요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개 배송 타임라인입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로크 155 딜리버리 타임라인 330K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한국산 포탄 운송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는 미국 정부의 2급 비밀인 시크릿 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시각으로 추정되는 2월 27일 오후 1시 3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한국산 155mm 포탄 33발을 유럽 등으로 옮기는 동선과 소요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또 시행명령 발령 후 10일째 항공편으로 첫 이송을 개시하며 45일째까지 하루 4,700여 발을 옮기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보관 중인 미군 전시빅축 포탄 88,000발을 더해 한 달 내에 약 18만 3천 발을 목적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고, 또 경남 진해에서 출발해 브레멘 인근 노르뎀 함으로 포탄을 수송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에서는 포탄 운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건이 전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내용이었다는 것을 볼 때 한국산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로 수출하자고 제안했던 내용도 드러난 바 있기도 하죠. 뉴욕타임스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mm 포탄 33발을 우크라이나 무기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거론됐다가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과의 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폴란드를 통한 우회 포탄 지원 카드가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오피셜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11일 미국에서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 공개된 것입니다. 50만 발은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포탄 10만 발보다 5배 많았고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체 포탄 수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타국의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동맹인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 이에 미국의 대여 형식으로 제공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155mm 포탄 판매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22년 포탄 10만 발, 23년 2월 추가 10만 발, 그리고 4월 50만 발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누르면 나오는 자동 판매기 마냥 한국의 엄청난 포탄 보유량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미국 정부 역시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자국 비축분마저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여할 포탄은 전쟁 예비 물자 WRSAK로 불리는 품목인데요.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온 탄약을 말합니다. 구형총, 포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 종 60만 톤 5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 전쟁 예비 물자의 9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WRSA 탄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예비 물자 관리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2003년 폐기법을 마련하고 2008년 한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처리도 곤란했던 터라 2,700억에 달하는 WRSA 155mm 포탄 도입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운송비 520억으로 퉁쳤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내 포탄 생산 라인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대여이고 추후 이에 관한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공짜로 가져와 비싸게 파는 창조 경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3일 경남 진해선 국군 수송 관련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전기 설비 만진 거를 보면 열차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곧 포탄의 배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리 수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원래 군품은 다른 명칭으로 바꿔 표기되기에 탄약 수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둘 다 취급주의 품목이긴 하네요. 아무튼 유리지 마치 네 그래 잘하자. 해외 네티즌들은 누르면 나오는 한국산 포탄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포탄이 많은 거야? 유럽 전체를 비교해도 한국 하나에 미치지 못하다니 조금 놀랍다. 앞으로 어느 국가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국과 먼저 손을 잡아라. 잠깐 얘들아 충격적인 건 비축분이라는 거야. 지금도 월 수십만 발을 생산하고 있다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쟁 비축 물자까지 끌어다가 쓸 정도로 현재 전 세계는 155mm 포탄의 저조한 보유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는 서방 진영인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이죠. 러시아도 중국과 북한의 포탄을 수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에 사실상 서방 진영에서는 한국의 생산량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의 155mm 포탄 생산량을 자랑하는데 이는 한국이 155mm 포를 미친듯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5mm 자주포는 유럽 50개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계 1위 군사대국인 미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포병 전력의 우수성을 빗대 국방부가 아닌 포방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포병 전력은 K55PIP와 K9 신형 자주포를 합쳐서 3,000문, 거기에 더해 MLRS 수를 보충한 다연장 로켓을 국산화, 또 4단급으로 구성된 차륜형 다연장 성능은 MLRS급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의 가격은 몇 조 단위로 잡아놨죠. 105mm 포탄의 경우 너무 많이 재고가 남아돈다고 105mm를 사용하는 차륜형 자주포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착 견인포가 상비 및 예비사단에서 퇴역함에 따라 한국군은 상비사단의 포병부대에 배치된 견인포를 전부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에 155mm 차륜형 자주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의 기술을 한가득 집어넣은 K55PIP 개발도 끝났는데
개조비가 9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1180문 전부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군 포병은 전부 155mm 대형포를 쓰고 보병 여단이 105mm 포를 쏘는 그야말로 미친 화력 강국의 정점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한국은 왜 이렇게 화력에 미쳐있나?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 있는 화력 국가이고 이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화력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인물이었던 최무선 장군은 당시 대외구 시대에 고려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 화약과 화포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상인이 최무선의 국가를 위한 목숨건 개발 행위에 감복하여 가르쳐줬다고 하나 사실 그 전의 설계는 이미 거의 다 완성됐다고 합니다. 결국 화약을 양산하는 데 성공한 최무선 장군은 이를 도평 의사사에 보고하였고 태조는 이를 시험에 확인하고는 화통 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최무선 장군의 한 포의 위력을 적어놓은 진포해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왜군은 화약이 있는 줄 모르고 배를 한 곳에 모아 싸우려 했고 무선은 이내 화포를 쏘아 그 배를 다 태워버려 남김없이 섬멸하였다. 무선의 공이 적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5대 국왕이었던 문종 역시 세자 시절부터 짧은 재위기간 동안 군사력 강화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는데 경연 때 병서를 강연하고자 했을 정도로 조선 왕조의 유례가 없는 밀리터리형 군주였습니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실록에 자신의 병법이 제갈량보다 조금 모자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그가 설계한 것이 오늘날의 천무의 원조격인 다연장 로켓병기 화차였는데요. 문종은 평지에서는 2명, 오르막길에서는 4명이 운용하는 교리까지 만들었고 장전에서 발사 과정 그리고 불발탄 처리 방법까지 완벽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화차의 위력이 핵폭탄급이었고 설령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와 빛 때문에 여진족들은 혼비백산에 도망가는데 급급하였죠. 또한 이순신 장군은 포에 살고 포에 죽는 포의 화신이었습니다. 최무선 장군의 뒤를 이은 동아시아 해전계 함대한 포격전의 선구자인 이순신 장군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던 대한 포격전으로 일본 수군을 발라버렸는데요. 세계군 역사상 7대 군함으로 꼽히는 거북선에는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횡자포, 승자포 등 다양한 사거리를 지닌 포를 구축한 조선 화력의 지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도 부족했는지 임진장초에 따르면 추후에 용머리 구멍에도 대포를 달았다고 적혀 있었죠. 이와 같은 화력 DNA는 오늘날 한국군에도 이어져 국방부에 숨겨진 구호가 움직이는가 포를 달아라, 포가 있는가 움직이게 하라 라는 것이 군계의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포탄 부족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량으로 포탄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여 그 규칙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다면 일단 질은 몰라도 양은 무시할 수 없기에 동북아의 긴장감이 나돌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명실상부 폭탄 강국입니다. 의자, 침대, TV, 핸드폰, 자동차 등 시도 때도 없이 터져버려 일단 폭발 성능은 확실히 증명되었거든요. 폭탄과 화약만 빼고 다 터진다는 말도 있지만 허난성에 있는 광산의 화약과가 터져 광부들이 갇힌 적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저 터져야 할 때와 터지지 말아야 할 때를 안 가릴 뿐 뭐든지 다 잘 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이 155mm 포탄의 안전성을 대폭 늘려 불발탄 비중을 크게 줄이고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